자, 아, 행정학 출제 예상 문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문제 정도 살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다음 중 신공공 서비스와 거리가 먼 곳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뭐 기출문제에서는 되게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보기가 나오면 나왔었는데, 거리가 먼 곳을 찾으래요.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이며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이어서 신공공 서비스와는 거리가 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된다. 그렇죠. 이거는 신공공 서비스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죠? 재량도 있어야 되고 그 재량을 이용해가지고 책임있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지. 1번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과학주의와 기술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하였다. 그랬는데 과학주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어떤 이론, 기술주의, 고도의 테크닉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냥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 과학적인 이론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사람들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그 본질에 대한 답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신공공 서비스냐 하는 거야. 자, 요 내용은 우리 이제 그 심화에서도 봤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에 대한 특징이에요. 관료제를 비판하고 등장했던 내용들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 파머의 반관료제론이나 박스 앤 밀러의 담론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행정의 대표가 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야. 디귿.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익을. 그러니까 우리 신공익 서비스론에서는 그 7가지 원리 중에 공익을 추구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공익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디귿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리을. 경쟁 체제를 바탕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였다. 경쟁, 시장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그 신공공 서비스론은 또 아닌 거지. 다음, 미음. 행정의 역할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비스 제공, 서빙이야, 서빙. 이거는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미음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비읍.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근데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한 것 역시도 신공공 관리론의 입장이다. 비읍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시옷. 1960년대 정보과학, 컴퓨터 기술, 사이버네틱스 이론 발달과 함께 논의되었고 란다우가 행정학에 도입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란다우라는 사람이 신공공 서비스론이랑 전혀 관련이 없지. 신공공 서비스론은 누가 주장했어? 덴하트 부부가 주장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란다우가 행정학에 도입한 건 뭐야? 없어? 없을 리가 있어? 거버넌스야? 이건 뭐예요? 이 행정의 가치 가운데에서 가외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 왜 그 서버 운영할 때 데이터 백업 여기에서 착안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옷도 여기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거리가 먼 걸 골라라 그러면 X친 것만 지금 골라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이렇게 이제 4개가 거리가 먼 것이 된다. 정답이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시옷을 얘기하고 있는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고르는 것도
틀린 거 솎아내고 맞는 거 찾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틀린 거는 왜 틀린 건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산 과정 가운데에서 첫 번째 나오는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봅니다. 기획예산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전달한다. 예산안 편성 지침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1번 맞는 내용이 돼요.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이제는 안 나올 거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예산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요구서를 2달 동안 작성해가지고 제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3번. 헌법상 기획예산처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헌법상이라고 나왔으니까 헌법상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지.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 몇 월 며칠이냐 이거요. 난 이게 궁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면 이게 과연 몇 월 며칠일까가 궁금해야지. 그냥 며칠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 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9월 30일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10월이 31일, 11월이 30일, 12월이 31일. 그러면은 92일이잖아요. 92일. 그러니까 30일 전, 30일 전에 93일, 94일 정도란 말이지. 9월 30일은. 그러니까 90일 전이 아니지. 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은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산 과정에서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날짜는 얼마야? 120일 전이란 말이지, 회계연도 개시. 자, 그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은 몇 월 며칠이야? 네, 이거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 120일 전은 9월 3일이야, 9월 3일. 그 얘기 했잖아요. 정기국회가 매년 9월 1일에 개회하고 9월 3일까지 요거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니 며칠 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닌 건데 최소한 며칠인지는 궁금해야지. 그리고 어디는 몇 월 며칠까지라고 돼 있고 어디는 뭐 며칠 전까지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의 내용들이 얼마인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10월 3일이라고 봐야지 맞아요. 자, 다음 4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매년 12월 2일 여기가 이제 어느 시점이야? 그렇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라는 거야. 12월 1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12월 1일이라고 하면은 기산점이 12월 31일을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30일 전이 12월 1일인 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회계연도 개시를 기준으로 30일 전이기 때문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0일을 가야 된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12월 2일이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의 정답 3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시죠. 다음 중 신중앙 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신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건 지방 분권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이 심화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신중앙집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지방 분권 아래에서 행정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좀 깊어지면서 과거의 지방정부에서 수행하지 않던 것들을 해야 될 때 의존할 것은 중앙정부밖에 없다. 특히 재정적으로 좀 취약하다 그러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존이 심화가 되는 이 같은 상황을 신중앙집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하였다. 그랬는데 지방 분권에 대한 저항이면 지방 분권을 물리치고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럼 중앙집권과 지방 분권의 대척점에 있는 내용인 건데 지금 이건 지방 분권에 대한 저항이 의미가 되는 건 아니야. 중앙정부의 의존이 심화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분권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야기한 1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방 분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이 심화되는 이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2번. 지방자치 발전 이후 행정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현상이다. 맞는 얘기지? 이제 다음 3번. 광역행정의 필요성의 증대로 촉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면서 신중앙집권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랬죠. 다음. 광역단위 지역 개발과 전국 규모의 국가계획 추진 등으로 나타난다. 3번도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어떠한 제도였어요? 중앙정부의 실국장급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들을 범부처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급을 폐지하고 그들 실국장급 3급까지 1급에서 3급까지의 등급은 전부 다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을 하고 이제 범부처 단위로 관리하는 이러한 제도다. 그래서 계급을 조금 타파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이 같은 제도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핵심 인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1번 맞는 얘기죠. 그죠? 다음 2번. 직무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직무 정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 정보는 뭐야? 그렇지. 직렬로 대표가 되죠. 직무의 종류잖아. 그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직무 종류죠. 이 직무 종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렬과 직군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제도 구축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이 완화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신분 보장이 막 확실하지는 않아. 특히 장관급 같은 경우에는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임명권자가 내려와 그러면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역량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도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거야. 열심히 일하도록. 자, 다음 4번. 고위 공무원들이 계급 명칭을 유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계급 중심으로 인재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1, 2, 3번이 다 맞는 내용이니까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텐데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계급 명칭을 유지하지 않지. 계급을 폐지합니다. 계급을 폐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사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
계급 중심으로 인재를 활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인재를 활용하는 제도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제도,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내용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쭉 정리를 해 두고 나면 지금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산 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산 심의 주체 누구야? 국회야. 국회. 그래서 상임위 중심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의 종합심사로 나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 1번부터 보자. 이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확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통제 가운데서의 사후적 재정통제라고 하면 자, 언제 통제하는 거야? 일 끝나고 통제하는 거잖아. 예산과 관련해서 사후적 재정 통제라고 하면 재정을 사용하기 전이야? 사용한 후야? 사용한 후지. 자, 그러면 예산 심의는 사용 전에 하는 거야? 아니면 돈 쓰기 전에 하는 거야? 돈 쓰고 나서 하는 거야? 돈 쓰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후적 재정 통제가 될 수가 없지. 이거는 사전적 재정 통제가 되는 겁니다.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야. 자, 다음. 우리나라와 일본은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되며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예산이 의결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맞는 이야기 됩니다. 다음 3번. 우리나라의 예산이 법률이 아니므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2요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3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예결위의 심의 과정은,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예산 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예결특위 할 때 이제 뭐 한다 그랬어? 그래서 뭐 쪽지 예산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그랬지? 쪽지 예산이나 카톡 예산처럼 이렇게 자기 지역구 예산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노력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게 이 예산이 공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 지역구의 예산 끌어들이는데 골몰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결정 이론 중 쓰레기통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 가운데에서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마찬가지로 합리성이 전혀 가능한 한 모든 합리성을 부정한 이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때의 결정? 멘붕 상태에서 이루어진 멘붕 상태에서도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냥 우연한 상황에서 막 얼벌레 하다가 우르륵 했는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이러한 상황인 거지.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홀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이잖아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1번. 정책 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한다. 일단 합리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쓰레기통 모형은 아닌 거지. 자,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서 정책 결정자가 행동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결정 이론은 합리 모형이죠. 자, 1번은 합리 모형. 다음. 날치기 통과나 진 빼기 결정 등의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날치기 통과라는 게 뭐야? 그냥 빠르게. 그렇지.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야. 진 빼기 결정은 뭐야?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지. 세워라.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쌀벌이 게임 할 때 그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쌀 그래가지고 끝나는
요게 날치기 결정. 또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은 보리만 한 36,500번 하는 거야. 보리만 한 36,500번 해가지고 언제 쌀을 할지 모르다가 그냥 정신 놓고 있을 때 쌀 그냥 이렇게 해내는 이러한 결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냥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과정은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그죠?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그러한 결정도 이루어진다.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벌레 후룩 하는 경안에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정책을 추구한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지? 그렇지. 이거는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음 4번.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표류하다. 어느 시점에 우연히 모두 마주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자, 내가 요런 순간을 기다렸단 말이지. 자, 요런 순간을 기다렸단 말이다. 자, 잘 봐. 자, 서로 독립적으로 표류하다. 어느 시점에 우연히 모두 마주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하는 거는 쓰레기통 모형이 맞아. 그런데 자, 서로 독립적으로 표류하는 요소 요게 다르잖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표류하다 어느 시점에 우연히 모두 마주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는 일단 정책 결정 이론이 아니고 정책 의제 설정 모형 가운데에서 왜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정책의 창 또는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안 똑같은지를 이제 보자.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 밑줄 친 거는 지금 쓰레기통 모형이 맞다고.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표류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다 그랬니? 문제, 해결책, 다음 참여자, 네 번째 선택의 기회. 네 가지 요소야, 쓰레기통 모형은. 이 네 가지가 나왔어야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근데 이제 막 우연히에만 꽂혀가지고, 우연히에만 꽂혀가지고 이제 쓰레기통 모형 이러는 애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지금 한 서너 명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짜릿하게 이럴 데가 없어. 아주 그냥. 월척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막 애들이 이런 문제 보고서 이제 막 눈을 개심치레하겠다. 이제 낚였다는 거지. 그러면 연하게 내면은 뭐 안 낚일 것 같아? 지금 웬만하면 다 낚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 정책 흐름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에서 그 표류하는 요소들, 언급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맞는 건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는 거예요. 6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비가이 피터스가 제시한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가이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에서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각각의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 진단 기준, 행정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모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혁 방안,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 방안, 관리의 개혁 방안, 정책적 개혁 방안, 이런 세 가지 측면의 개혁 방안들이 쭈르륵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급시험에서는 뭐 위주로 정리하라 그랬어? 구조적인 개혁 방안 위주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금 찾아보면 몰라. 이따가 찾아봐. 나중에 찾아봐. 자, 지금 여기 봐. 자, 1번부터 보자. 정부 개혁 모형을 시장정부, 참여정부, 유연한 정부, 탈규제 정부로 분류하였다.
그렇지. 전통적인 정부 모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정부 모형, 참여 정부 모형, 유연한 정부 모형은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신축적 정부 모형이라고도 얘기했었고, 다음에 탈규제 정부, 탈내부 규제 모형이 있었잖아요.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장 정부 모형은 관료제의 독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보았다. 그렇지. 그지? 그래서 뭘 강조해요? 개혁 방안으로 뭘 제시했어? 분권화를 제시하잖아, 분권화를. 그지? 이거 맞는 내용이다. 탈규제 정부 모형은 내부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였다. 그렇죠. 내부 규제를 문제로 삼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을 강조한 거지. 그지? 자, 다음 4번. 참여 정부 모형은 평면 조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랬는데 참여 정부 모형은 문제를 뭘로 봤었어? 뭐를 문제 진단 기준으로 봤지? 자, 계층제를 문제 진단 기준으로 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서 구조적인 개혁 방안으로서 뭘 제시했어? 평면 조직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TQM이나 팀제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평면 조직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참여정부는 4번이 그래서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지금 모르는 것 같으니 정리해보자. 자, 전통정부 모형은 문제의 진단 기준이 뭐였었어? 문제를 뭐라고 봤니? 전근대적 권익. 요걸 문제라고 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게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게 계층제였지. 그지? 다음. 아까도 우리 얘기했었지만 시장 정부 모형은 문제 진단 기준이 독점에 있었어. 그죠? 그 독점을 깨기 위해서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게 분권화였단 말이야. 시장에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요거야. 자, 다음에 참여정부 모형은 자, 참여정부 모형은 지금 요 전통정부 모형에서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계층제가 이제 문제라고 본 거야. 계층제가 가지고 있는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본 거지. 그래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평면 조직을 대상으로 삼았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가 되는 것이 이제 TQM이나 팀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관리적인 인사관리, 아니, 관리적인 개혁 방안에서 제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금 여기 유연한 정부라고 얘기했던 신축 정부 모형은 자, 행정의 문제를 뭐로 삼았어? 뭐로 얘기했어? 이건 조직의 영속성을 문제로 삼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게 뭐였어요? 가상 조직이야. 그지? 관리 차원에서는 가변적 인사 관리를 얘기하지. 그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이제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이야. 자, 탈내부 규제 모형은 문제를 내부 규제에 있다고 본 거지.
공무원의 발목을 잡는 내부 규제가 문제라고 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조적인 개혁 방안은 없다고 얘기했었고 자 여기서는 관리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 차원의 개혁 방안이라고 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 진단 기준과 거기에 따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의 내용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8번입니다.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회자본. 이거는 경제적 자본에 이제 상응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내용이지. 뭐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원 간의 어떤 협력, 신뢰, 유대관계 이런 정도. 이걸 이제 우리가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왜 우리 저기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외국에서는 전혀 못 보는 장면들이 있대.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이제 그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뭐 태블릿 PC 같은 거 가지고 일하다가 화장실을 잠깐 가야 될 것 같을 때. 자, 우리는 노트북을 들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갑니까? 두고 가지. 자, 두고 가는 건 왜 그래? 거기 그런 물건들을 두고 가면 그건 남의 물건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암묵적인 룰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손을 댄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그걸 지켜주는 거지. 그 지켜주기로 암묵적인 룰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게 사회자본인 거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쿠팡 때문에 말이 많잖아. 그지? 쿠팡이 막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새벽 배송인데, 자, 쿠팡의 새벽 배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니? 옛날에도 새벽 배송은 있었어. 신문 배달도 있었고, 우유 배달도 있었고, 새벽에 배송하던 것들이 있었다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택배나 무슨 배달이 왔잖아? 남의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 박스를 손대지 않습니다. 안 가져가. 암묵적인 룰이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인 거지. 그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쿠팡이 큰 거야. 그래 놓고서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거지. 미국에서 그래봐 성공할 수 있겠어? 어디 베트남 같은 데 가봐 성공할 것 같아? 아니야. 집 앞에 있는 거 다 집어간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런단 말이지. 그런 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사회적 자본의 특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무슨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배타적으로 소유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자, 1번부터 보시면.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신세진 게 있으면 신세진 걸 받자마자 바로 뭔가를 줘야 되는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왜 옆집에다가 무슨 떡 돌리고 그럴 때 받고 나서 그 빈 그릇 주지 않고 뭐라도 담아가지고 주는 거 이거 사실 우리나라의 풍습은 아니야. 그렇게 동시적으로 뭔가가 오고 가는 내용이 아니라고. 내가 한번 신세를 졌으면 언젠가 그 사람에게 뭔가가 필요할 때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 반드시 그 받았을 때 바로 뭔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사회적 자본은. 1번 맞는 일. 다음 2번. 사회자본은 사회제재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상호간 소망스러운 행위를 유도한다. 사회제재 메커니즘.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상호간의 소망스러운 행위를 유도한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관계를 유도하는 거죠. 맞는 얘기야. 다음 3번. 사회자본은 집단 결속성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집단 결속성이 너무 강하면 우리끼리만 친하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배타주의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결속력이나 결속력과 관련된 사회자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슨 뭐 외국인이라든지 외국 이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소수자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용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야.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1, 2, 3번 다 맞는 얘기니까 4번이 지금 틀린 얘기겠습니다. 사회자본의 주요 속성으로는 상호 신뢰, 호혜주의, 시장제, 제로섬 게임의 속성이 있다. 그랬는데 자, 사회자본의 속성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호 신뢰, 구성원들 간의 신뢰, 유대관계가 사회자본인 거고 호혜주의, 상호 간의 혜택을 보는 상호 간 소망스러운 행위를 유도하는 이게 호혜주의란 말이지. 자, 그런데 시장제적인 성격은 아니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시장제 성격보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다음에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은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썸이 제로가 되는 이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뭐야?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우리 뭐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윈윈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사회자본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4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본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중요하게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